허베이성 스저장시 유아부품공장에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는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녀들은 수킬로미터를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스스로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상시와 같았던 어느 날 아침, 주화 볼 사람, 강주화. 오늘 주화 출근 안 한 건가? 반장은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던 주화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화의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어제 저녁에 귀가를 하지 않아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나 보다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주화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는 그녀가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994년 8월 6일 주화의 실종 사건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항상 출퇴근하는 동선이 같다는 친구들의 진술로 그녀가 출퇴근하던 길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에서 그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근처에 목격자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실례합니다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경찰과 연관되는 것이 두려웠던 주민들은 경찰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항상 이 길로 지나다닌다고 하던데요. 왜요? 보셨어요? 아니 여자 항상 이 길로 걸어가죠. 이 도로 타고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옥수수 밭이 나오거든요. 항상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출퇴근하죠. 그럼 혹시 8월 5일에도 이 여자분이 이 길로 지나가셨나요? 엊그젠데. 그날도 이 길로 갔죠. 그런데 네? 그런데 뭐요? 아니에요. 혹시 이 여자분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어떤 남자가 이를 뒤따라가거나 하진 않았나요? 내 정신이 봐. 아이고, 반일 나가야 되나? 아이고, 저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뜨려는 남성을 붙잡으며 아이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아가씨 부모가 애타게 딸을 찾고 있어요. 남성은 땅바닥을 바라보며 경찰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이런 말 하면 저한테 해가 되거나 경찰서 끌고 가서 조사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죠? 참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사실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유압공장 여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죠. 그런데 여직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참 뒤에 띄엄띄엄 여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반일을 마치고 그때 집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에? 그래서요? 항상 저길로 다니던 여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난 뒤에 파란색 자전거를 탄 남자, 젊어요, 젊어. 근데 그 사람이 저 기둥에서 기다렸다가 따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 탄 남자가 달려가는 게 마치 막 누구를 막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분명 파란색 자전거를 탄 남자가 쫓아갔단 말이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공장 남성 근로자 중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20대 직원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파일 속의 서류를 넘기며 아유, 더워라. 이거 무슨 뺑이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니알 수빈 씨야? 네, 제가 수빈인데요. 자전거 이거 보니까 맞아요? 네, 수년째 타고 다니는 제 자전거인데요. 잠깐 서로 같이 가주시죠. 자전거는요? 자전거는 저희가 싣고 갈 테니까 일단 차에 타시죠. 경찰은 파란색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수빈을 뒷좌석에 태우며 경찰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8월 5일 날 그 길로 갔다는 말이잖아요. 강주희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장 직원 100여 명과 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출퇴근하던 길인 공자이촌 북서쪽 큰 길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옥수수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한 대와 열쇠, 신발, 그리고 찢어진 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신분증으로 고인이 강주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1994년 8월 5일 발생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했는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5시쯤인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준 씨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입구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 뒤에서야 자전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를 좀 물어보려고 하기만 한 건데 제가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를 쫓아왔습니까? 그래서 화가 좀 났죠. 옥수수밭 좁은 길에 들었으렸군요. 제가 그 자전거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쪽 옥수수밭 끝으로 깊숙이 끌고 들어갔죠. 반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머리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좀 몇 대 때렸습니다. 몇 대 맞더니 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지를 벗기고 폭행했습니다. 정신을 깨어나려고 하길래 신고 못하게 목곡 잘라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예.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는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빈은 간단한 조사 후 가벼운 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과는 다르게 판결이 나오자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우리 도와주신다는 변호사님 고용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챙겨. 알았지? 수빈은 곧바로 항소했고 1995년 4월 25일 허베이 법원은 수빈의 항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빈에게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을 감소받기 위해 항소했다며 괘씸하다고 판단해 심각한 범죄 사건이라며 원심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수빈은 사형 전 피해자에게 장례비용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지급이 완료된 후 사형을 집행한다 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오전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빈 면회 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하고 식사할 것 좀 싸왔어요. 에? 수빈 씨는 어제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형수하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결을 엊그제 받았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사형을 집행해요? 교도소 직원은 사형 집행자 명단을 수빈 어머니께 보여주며 더 이상 본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 상담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돌아와야 하는 어머니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참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이씨, 5번이라고? 아이, 5번. 이 귓구멍이 막힌 거야? 아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순서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무슨 옥수수? 옥수수 밭인가 공자이촌 옥수수 밭 어딨어? 여성을 폭행하고 살인을 했다고 했잖아. 아이, 그렇다니까. 이봐요. 그 사건은 11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라고. 살인범도 사형되고 다 끝났어. 에이, 나 이거 미치겠구만. 아이, 나보고 그동안 5명 죽였으니까 어차피 사형이라면서 그동안 범행 벌린 거 다 진술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현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 경찰은 너무도 떳떳한 왕수진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그 여자를 죽여봤는지 몰라. 그날도 어김없이 코너를 뚫어서 옥수수밭 좁은 길로 들어서더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쓰러뜨렸지. 그리고 옥수수밭으로 끌고 들어갔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놈이 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옥수수밭 코너를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빨리 그 여자를 끌고 안 들키려고 더 깊숙한 곳으로 안 들어갔지. 그럼 그 뒤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아이, 나 참. 그렇다니까.
못 맺겠으면 그 여자 바지 찢어진 채로 벗겨져 있었지.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핸드백, 지갑 있었고. 경찰은 왕수진의 모든 진술 내용을 허베이성 공안국에 제출했습니다. 2007년 3월 사형을 선고받은 왕수진은 옥수수밭 사건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이라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은 왕수진에게 혐의 없음을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얼마 앞둔 왕수진은 수차례 법원의 옥수수밭 살인 사건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라며 항의했는데 2014년 12월 12일 산동성 최고인민법원은 수빈의 파란색 자전거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라며 명령했습니다. 2017년 2월 9일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수빈이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어느 곳에도 없어 강압적인 경찰의 수사에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수빈은 총 268만 위안, 한화 약 5억 원을 국가배상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8일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의 무죄 판결이 그나마 죽기 전에 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행복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입니다. 킬리였습니다. (2002년 2월 3일) 중국 하난성 휴우연 기차여가 모텔 골목에 어수룩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 남성은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갔는데 걸음걸이로 보아 남성은 모텔 골목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남성은 작고 허름한 2층 높이의 한 여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여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여관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비라고 해봐야 조그만 식탁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 엎드려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성은 편히 자고 있는 경비원을 굳이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경비원의 정수리를 마주보며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방 하나 있나? 카운터에서 한참 텔레비전 드라마에 몰두하고 있던 샤오팡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님이 단 한 명도 묵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오늘 첫 손님이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중년 남성은 카운터 아가씨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카운터 방 안으로 들이밀며 카운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재미있나 봐요. 네? 뭐가요? 드라마가 재미있나 보다 하고 묻는 거예요. 시에펑은 중년 남성이 그 전에도 몇 번 묵었던 손님이라서 친근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며 그냥 이 시간은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요. 시에펑은 숙박장부를 내밀며 숙박부에 성명하고 주소, 신분증, 번호 좀 적어주세요. 양지청은 그녀가 내민 숙박부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증 번호를 적었습니다.
숙박부 작성을 마친 양지청은 카운터 쪽으로 숙박부를 밀어넣으며 자, 여기 신분증하고 숙박부. 시에펑은 남성의 신분증과 숙박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양지청은 시에펑의 한 손을 잡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하고 한번 할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은 카운터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팔을 잡아당기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성이 오가자 입구 앞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 한씨가 깨어났고 깨어난 한씨를 지켜보던 양지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에펑의 한쪽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 무슨 일이냐? 아유, 너 시끄러워서 이거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때 양지청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아가씨, 여기 봐요. 가서 담배하고 먹을 것 좀 사다 주라니까. 아이, 제가 이쪽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여관 사장은 그동안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손님인 양지청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시에펑에게 눈치를 주며 아유, 신부름 같다. 뭐 하고 있어? 시에펑은 손님이 본인에게 성적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아버지에게 말하려 했으나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호통으로 투덜거리며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은 카운터 앞에서 뒤뚱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극도로 긴장했던 탓에 시에펑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시에펑은 한 손에 담배와 음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흔들며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앞 바닥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시에펑은 현관문 옆 테이블에 머리가 깨진 채 죽어있는 경비원 한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뒤에 숨어있던 양지청이 뒤에서 시에펑의 입과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현관문을 잠그며 발부 좀 줘봐야 소용없어. 시에펑은 안방에서 아버지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양지청에게 끌려가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양지청은 눈물 흘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에펑을 절룩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여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관방에서는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일을 마친 양지청은 절룩거리며 여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양지청이 조금 전 잠궈두었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순간 고개를 카운터 쪽으로 돌리며 숙박부. 양지청은 카운터 앞에서 발을 쑥 집어넣으며 숙박부를 끄집어냈습니다. 양지청은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적어두었던 숙박부를 찢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여관집 딸 시애펑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혈흔으로 바닥에 흥건한 상태였고 시애펑은 찢어진 그녀의 옷으로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손잡이에서 수십 개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인이 남기고 갈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장님! 범인이 숙박부를 찢어가 버렸는데요. 그 기록만 남아있다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숙박부를 뒤적거리던 반장은 찢어진 숙박부의 다음 페이지에 눌려져 있는 숙박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눌려져 있는 홈이 파인 부분에 천천히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빼곡히 적힌 숙박자 명단이 드러났고 루 형사는 10여 명의 숙박부에 기록된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기는 힘들겠지만 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저씨는 전부터 저희 여관에 가끔씩 들리는 손님이었어요.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도매업을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난방 사투리를 사용했어요. 경찰은 숙박부에 기록된 주소를 바라보며 사냥시 왜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소고로 32번지? 32번지? 경찰은 용의자가 남기고 간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남긴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시에는 양지청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여관에서 죄치한 용의자의 지문과 일치하는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의 기록과 대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10여 년 전 수감이 되었던 양지청이라는 사람 기록과 일치했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지청이라는 사람과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분을 세탁해 전혀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을 확보했으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어느 날 진창시 주택에서 40대 중년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살해당한 방법이 2년 전 여관에서 발생한 범행 현장과 아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끼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목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절름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의 집에서 액자에 끼워진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남편의 이름은 양지청이 아닌 왕미신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경찰은 시애펑에게 사진 속의 남자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당시 여관에 묵었던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애펑은 그날 여관에 찾아왔던 남성이 맞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05년이 되어서야 미국으로부터 첨단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여 여관에서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쪽지문 수십 개를 대조한 결과 2년 전 여관 살인 사건의 용의자 양지청이 왕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지청을 추적해 허난성 슈우현에서부터 찾아온 경찰은 얼마 전 신분을 세탁한 양지청이 절도 사건으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쉬창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양지청은 구금을 마치고 풀려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양지청 검거를 코앞에 두고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포상금을 걸어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일대에 현상금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찰은 30만 건의 제보 전화를 받으며 타이강 모텔에 전단지에 나와 있는 남성과 비슷한 절름발이 남성이 숨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습니다. 양지청은 2년 전 요관에서 훔친 다른 남성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시에지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동안 경찰의 조사를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도 화려했는데 양지청은 21세부터 25세까지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출소 후 30세의 나이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며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48세의 나이에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몇 년 사이에 또다시 여관 살인 사건을 저지르며 최후에는 사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처럼 힘이 센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비교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살인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양지청은 사형을 선고받아 그 다음에 사형당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1996년 9월) 새벽 1시 중국 북경 차오양로에 불 꺼진 어두운 도시를 걸어가고 있던 송징진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징진은 술 한잔을 했던 터라 몸이 한참 달아올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를 보자 작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종아야, 아유, 아가씨 보이지? 네, 저 치마 입은 아가씨 말이죠. 예쁘지 않냐? 날씬하고. 일단 하고 따라와봐. 징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 택시 기다리는 거야? 아가씨는 대뜸 반말을 해대는 징진을 보며 한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본인 말을 무시했다며 대꾸도 하지 않은 그녀가 괘씸하다는 듯 아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아이, 뭐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징진은 그녀의 팔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아가씨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마침 그녀가 납치되려던 현장을 지나던 택시 한 대가 멈춰서며 이봐, 거기 뭐 하는 거야? 왜 아가씨 납치라도 하는 거야? 기사 양반, 가던 길이나 마저 가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이런 어린애미 자식들이? 택시기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정진을 폭행했는데 이를 보고 있던 동생 정화가 형을 도와주겠다며 택시기사를 둔기로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두 사람은 겁이 나 폭행하려던 아가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아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들의 몽타주를 만들어 범인 검거에 나섰는데 형제로 보인다는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골격이 크고 우락부락한 20대 전후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그 일대에 자주 출몰했다는 송지 형제 송증진과 송정화를 검거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송징진은 검사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억울하다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아이, 몇 번을 말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거라니까요. 그 여자가 혼자 있길래 성추행한 것도 저고 택시기사를 둔기로 내려쳐서 죽인 것도 저예요. 아니,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동생하고 같이 죽였잖아. 너 그러다 혼자 독박 쓰고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 택시 기사가 죽었어. 죽어요? 징지는 택시기사가 사망했다는 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형은 모든 범행 혐의를 본인이 했다며 진술했습니다. 1997년 법원은 송진진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송정화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송정화는 당시 17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를 감안한 법원은 2002년 정화를 모범수로 선정해 가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았던 정화는 형과 본인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 검거가 되었던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의 여자친구가 형을 배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형 여자친구가 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신분을 위조해 다른 곳으로 도망쳐 형이 사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형 송진진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징진의 여자친구 때문에 형이 사형당했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 여자친구 샤오리를 죽이러 샤오리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당할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이미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 정화는 영원히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씨,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내 손으로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정화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생활하는 데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돈 걱정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 장사를 물려받겠다며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형이 여자친구의 배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며 복수를 다짐했는데 그때 그년이 신고만 안 했어도 형이랑 행복하게 지낼 텐데.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정화가 혐오하는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무렵 친구 장다가 북경에 직장을 구해야겠다며 내몽고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장다는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더니 도박장과 술집을 기웃거리며 가지고 온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정화야, 돈 좀만 빌려줘. 고향에서 가지고 있는 다 써버리고 한 푼도 안 나왔단 말이야. 너 언제까지 나한테 돈 빌리고 살 거야? 그동안 빌려간 거 아직 갚지도 못하고 있잖아. 너 그러지 말고 나랑 일 한번 해볼래? 에? 무슨 애?
그냥 간단해. 저녁에 길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자 돈 빼는 거야. 뭐, 걸릴 일도 없을 거야. 간단하네? 그럼 당장 시작하자. 급하단 말이야.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외지고 한적한 도로변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워낙 추운 날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우, 어쩌라. 아가씨. 네? 정화는 택시를 기다리던 아가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아니에요. 예. 뭐야, 싱겁게. 말 걸었으면 작업을 걸던지. 장단은 정화 팔을 잡아당기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에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럼 놔주는 거야? 돈 뺏는다며? 왜 놔주는 건데? 쥐야,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얼굴이 내가 찾는 얼굴이 아니야. 무슨 돈을 얼굴을 보고 뺏어? 나 미치겠네. 나 급하다고. 정화와 장단은 한참을 걸어가다 저 멀리 가로등도 없는 한적한 도로변에 또 다른 여성이 서 있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담배 한 대만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담배 안 피는데요. 정화는 뒤에 서 있던 장다에게 신호를 주며 그녀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따라와! 두 사람은 그녀를 골목으로 끌고 간 뒤 핸드백 줘봐. 얼마나 있어? 저 돈 없어요. 우리는 돈만 가져가고 아무 문제 없이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장단은 그녀의 핸드백을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부으며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을 주워 담았습니다. 장단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아가씨의 핸드백을 발로 툭 차며 정화야, 가자. 그때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의 불빛이 골목 사이를 비추며 납작한 아가씨 얼굴 실루엣이 정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마치 배신했던 형의 여자친구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골목을 나서려는 장다의 팔을 붙잡으며 야, 만약 이 여자 살려두면 우리를 신고할 텐데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돈만 뺏기로 했잖아. 돈만 뺏는 것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나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 나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정화와 장단은 5년 동안 무려 8명의 여성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발각되지 않으려 사건 현장에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해하고 잠잠해질만 할 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관들의 수사를 흐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도 한 곳이 아닌 벙타이, 차오양지구, 핑지구, 하이첸지구 등으로 자동차를 타고 먼 곳을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택시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후 아지트로 끌고 가 살해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습니다. 2007년 9월 어느 날, 두 사람은 얼마 전 임대한 집으로 끌고 와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20대 여성 양 모양을 토막내고 있었는데 계세요? 창고에서 한참 시체 작업을 하던 정화는 뭐야? 누가 오긴 했어? 아니, 그럼 누구야? 나가봐. 장단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미연 씨,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시간 되면 아무 때나 오라면서요. 그래서 온 건데. 들어가도 돼요? 잠시만요. 미연은 현관문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미연은 차 한 잔 주실 거죠? 정화는 시체를 처리하다 허겁지겁 나오며 미연 씨 오셨어요? 차 한 잔 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미연은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 분위기가 신기하다며 이것저것을 만지고 다녔습니다. 미연이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 쪽으로 다가가 비닐봉투를 만지작거리자 잠깐! 그건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던 정화와 장단은 화들짝 놀라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이미 비닐봉투를 열어본 상태였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검은색 여성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장단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는 미연을 넘어뜨리며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정화는 미연을 살해하기 전에 폭행하려 밧줄을 묶었습니다. 평소 여성을 폭행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던 정화는 아이씨, 담배 있어? 담배 없는데? 아이씨, 나는 하기 전에 꼭 담배 한 대를 피워야 한단 말이야.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정화는 인근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와 한 까치를 꺼내 입에 물며 담배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였습니다. 살 것 같다. 정화는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을 거실 테이블에 툭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폭행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2007년 9월 14일 정화는 오랜 기간 동안 임대 아파트에 머물며 범행을 저지른 터라 이제 장소를 옮길 때가 되었다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웃집 여자도 죽인 마당에 경찰이 우리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미리 계약해둔 아지트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부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미연의 남편은 경찰에 부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화의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웃 주민 어느 누구도 정화와 장다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었는데 저 뭐야? 저 담배는 처음부터 저 자리에 있었던 건가? 예,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담뱃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거 바이샤라는 담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비싼 담배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반장은 담뱃갑을 들고 인근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차례 상점을 방문했던 반장은 저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런 담배 파신 적 있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상점에서 팔았던 거네. 바이샤. 이거 번호도 적혀있죠. 요즘 하도 담배 도둑놈들이 극성을 부려서 짝퉁이네. 이번에 하니까 내가 일일이 다 표시를 해뒀다니까. 그럼 혹시 이 번호에 적힌 담배 사간 사람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산적같이 생긴 놈인데 덩치가 얼마나 산만하든지. 경찰은 상점 노인의 도움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검거에 나섰습니다. 2007년 11월 6일 경찰은 송정화와 장달을 검거했습니다. 정화는 그동안 살해했던 모든 여성들의 사건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했는데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가 사회에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아주 극도로 잔인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5월 27일 송정화와 장다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배신한 형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한다며 아무 이유 없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여성 9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 주택단지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 아주머니는 미우미의 집 방향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가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아주머니는 큰어머니 우리의 목의 관통에 벽에 박혀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살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집안에 추가로 죽어있는 시신 여러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몸에 화살이 꽂혀 있었는데 너무 잔인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해 있는 고인들이 모두 가족이라는 점과 그들 모두 화살을 맞아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한 자세로 보아 용의자는 아마도 피해자들을 세워두고 화를 쏘았던지 휴식을 취하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화살에 맞아 사망한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일반 활로 발사하는 화살이 아닌 석궁에서 사용하는 화살 같았습니다. 화살이 박힌 정도도 일반적인 활을 쏴서 나올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의 집에는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만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사건 발생 시간에 일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큰아들이 평소에 아주 난폭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으로 현장에서 유일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아들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아들 노즈 히데아키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의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도주하던 용의자 노즈 히데키를 검거했는데 그는 고작 23세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한 후 가족들을 향해 화살을 쏜 것이 본인이 맞냐며 묻자 히데아키는 본인이 직접 활을 구입했고 가족을 향해 쏘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순순히 자백하며 진술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도 아닌 3명의 일가족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노모가 있었는데 올해 75세 히데아키의 외할머니 요시미였습니다. 외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혼자 생활한 지 오래된 노모였습니다. 지금도 형편이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보다 생활이 어려운 딸을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쏜 화살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사인은 화살을 맞아 충격에 의한 외상성 자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돈벌이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개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손자들 뒷바라지를 해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쏜 화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가지런히 사망해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올해 47세인 히데아키의 어머니 마유미였습니다. 어머니 마유미의 사인 또한 할머니와 같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화살 한 발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죽어있는 남성은 올해 22세인 막내 아들 히데아키의 남동생 히데유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는 화살을 한 발씩 쏴서 죽인 반면 동생에게는 화살 2발을 쏴서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 히데아키가 가족의 불만을 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망한 가족들이 왜 반항한 흔적 없이 사망했는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시의 무방비 상태에서 히데아키가 쏜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는 가정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히데아키가 가족 증오 범죄로 가족을 살해한 것은 알아냈으나 왜 큰어머니 유리에를 이곳으로 불러내 살해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히데아키는 가족을 살해할 방법을 연구하던 중 칼이나 도끼가 아닌 활을 선택하고 아마존에서 20만 원을 주고 석궁을 구매했습니다. 총기처럼 불법 무기류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총기류 무기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석궁을 구매한다고 해서 법에 문제가 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돈만 주면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방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히데아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청소일을 하며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사립대학교를 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히데아키는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없어 지역복지주택에서 집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다니고 있던 장례식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지주택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자 두 아들을 할머니 댁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1층에서 생활하고 손자들은 2층에서 생활했는데 큰손자 히데아키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꾸짖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아주 폭력적인 성격으로 급변해 수차례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를 유별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온순하다가도 약간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성격이 180도 변해 아주 난폭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아키의 학교에서는 아예 존재감이 없어 친구들에게 히데아키에 대해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석 횟수도 많아 학교에서 그를 기억하는 동창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은 어머니가 실직하면서 아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 청소일을 그만두고 잡부일을 하면서 아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019년 9월 4학년이 된 히데아키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학교 규정상 휴학 중이라 하더라도 학기 학생관리비 6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데아키는 학교 규정상 2개월 이상 체납한 학생은 재적 처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머니에게 학생관리비가 체납이 되었으니 조속히 납부를 해달라는 연락을 보냈으나 형편이 안 되었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본인만 알고 아들에게는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히데아키는 학교에서 재적 처분을 당하면서 졸업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생 관리비도 등록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아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단돈 몇만 원이 없어 힘들게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야 그렇게 참담하게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결말로 끝이 났지만 아들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히데아키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한 일이 있었는데 건축학을 전공했던 히데아키의 남동생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건축회사에 취직하면서 동생은 승승장구하고 히데아키 본인은 비참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평생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더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이며 시간, 열정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이 어머니와 동생에 의한 열등감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오하는 마음에 일부러 동생에게는 화살을 2발 쏜 것이었습니다. (2020년 6월 6일) 효교 현경은 히데아키를 고베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10월 20일 고베지검은 히데아키의 감정 유치 기간을 당초 예정된 7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고베지검은 감정고려 결과를 근거로 히데아키에게 3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정식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었지만 히데아키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어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입니다. 킬리였습니다.
1982년 후난성에서 출생한 황징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소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소질이 많았던 그녀는 1999년 6월 후난성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싱탄시 림펑초등학교 음악교사로 발령이나 그곳에서 정착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여간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5월 싱탄학교에 발령받은 황징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은 황징이 외로울 것 같아 그녀에게 참한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남성은 장준우였습니다. 몇 년 전 지방 공무원에 합격한 후 싱탄시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적지 위주 발령으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외로웠던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여 줄곧 여행을 많이 다니며 행복한 연애 시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이난, 장샤, 길림 등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인이라고는 하나 잠자리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풍습 자체가 여성이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기라서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여성의 관계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 황징 또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끈질긴 구애에도 변함없이 장준우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두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잠잘 때 한 침대에서 같이 자자며 보챘으나 황징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참 달아오른 준우는 그녀와 관계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마치 오늘 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처럼 준우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화가 났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준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징은 매번 준우에게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남성인 준우 입장은 달랐습니다. 결혼 전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큰 문제도 아니었고 어차피 결혼해서 살 것이라면 서로의 사랑을 조금 일찍 확인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관계 후 결혼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황정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버려질 것이 두려워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황징과 남자친구 장은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황징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숙소로 먼저 들어왔고 장은 친구들과 술 한잔 더 하고 간다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황징이 잠들고 한참이 지난 새벽 2시 숙소 밖에서 사람 걸음소리 같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근처에 나타날 사람이라고는 없을 텐데 조금 불안했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이곳 학교 숙소 입구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촉각을 세우고 문 밖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황징의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장준우가 황징의 숙소 문을 두드리며 황징, 자? 남자친구 장은 술을 한잔한 후 여자친구 황징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워낙 추운 날씨여서 남자친구가 추울 것이 걱정된 황징은 남자친구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 장이 황징에게 관계를 요구하며 황징을 와라 껴안았습니다. 장은 급한 마음에 황징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원치 않는다며 남자친구를 밀어낸 황징은 남자친구가 벗겨놓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가슴에 품었습니다. 절대로 혼전 관계는 허락할 수 없다며 결혼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다시 실랑이 했고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남자친구 장은 웃으며 그 추운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딸의 교직 생활이 걱정된 황징의 부모는 황징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해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징의 부모는 걱정된 마음에 남자친구 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황징과 연락이 안 되니 기숙사에 가서 황징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장은 황징의 기숙사 문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노크를 해도 답이 없었고 열려고 해도 안쪽에서 잠겨 있어 도무지 여자친구 신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은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황징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며 기숙사 문을 열쇠로 열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쇠함에 보조 열쇠도 없던 터라 선생님 중 한 분이 2층 옥상으로 올라가 허리에 밧줄을 묶고 천천히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선생님은 침대 위에 알몸으로 죽어있는 황징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그제서야 기숙사 문을 열고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안쪽에서 문이 잠긴 점과 옷이 벗겨진 채로 살해된 점이 이상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어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방 안에 있는 지문과 DNA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남자친구 장 씨와 황징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황징이 옷이 벗겨진 채로 살해당했다면 누가 봐도 강간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었는데 황징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옷은 벗겨놓았는데 관계는 하지 않았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몸 곳곳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남자친구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그녀의 첫 번째 사인으로 심장마비와 급성 심부전증을 꼽았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 장 씨가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장 씨가 황징을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무혐의 처리되어 풀려나게 되었고 황징 사망 사건은 단 하나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과학수사대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남자친구 장 씨의 정액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 풀어주었던 장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경찰은 장 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지방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의 부모는 그 당시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솜씨 좋은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사는 장의 결백을 변호했고 결국 법원은 변호사의 요청으로 5명의 법의학 전문가를 동원해 현장에 남아있던 장 씨의 유전자가 현장에 어떻게 남아있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2004년 8월 2일 모 대학 교수와 사법감정센터는 5명의 법의학자를 이끌고 샹탄초등학교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사법감정단은 황징의 사망 원인이 장 씨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 감정센터는 황징의 근본적인 병리학적 변화가 장준호의 특별한 성행위에서 촉발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녀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녀의 지병, 간질이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간질에 의한 호흡기 기도 폐쇄로 질식사한 것이라는 검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장 씨가 그날 황진과 관계를 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으나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서로 관계를 안 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녀의 손을 이용해 남자친구를 만족시키겠다는 변론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남자친구 장 씨가 여자친구 황량을 강압적으로 관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발적으로 남자친구를 만족시켜 주었다는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족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간질 증상을 나타내며 발작하기 시작했고 그런 광경을 처음 봤던 남자친구 장 씨는 서둘러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징의 부모는 장 씨의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용납할 수 없다며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 유기실에 딸의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딸의 부검을 신청하고 증거로 남아있던 남자친구의 정액과 DNA 조사를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황징의 부모는 재검을 의뢰하여 딸이 과연 간질과 사망 직전 돌연사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 검사하기 위해 법원의 법무부 감정센터에 시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황징의 시체를 부검하기 위해 영안실에 도착한 법의학자들은 영안실 시체 냉동 창고를 여는 순간 지독한 악취에 순간 코를 막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시체가 냉동이 되어 있지 않아 상온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녀에게 남아있을지 모를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더욱 이상한 점은 그녀 방에서 증거로 보관해 두었던 증거품들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행방은 경찰의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경찰은 황징의 사망 원인 최종 발표는 간질에 의한 자발적 호흡기 폐쇄로 인한 사망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경찰은 남자친구 장 씨가 황징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징의 부모는 경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황징 부모의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 보도되고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은 부랴부랴 조직을 개편해 6차례 조사를 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남자친구 장준호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장준호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0일 법원은 장준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황징의 죽음이 장준호의 특별한 성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장준호에게 황징의 죽음에 대해 5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5만 8천 위안, 한화 약 1,0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2007년 12월 8일 싱탄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황징의 사망이 본인에게 잠재했던 병리학적 변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판결을 의심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장준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